유럽의 클래식 거장들이 한 통의 초청장에 이끌려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건 3000년의 음악성을 담은 한 줄기 바람 같은 소리였죠. 그리고 그 한순간이 모든 선입견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한국 전통음악을 연구해온 국악학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제 교류 무대를 경험했지만 그날만큼 가슴이 뛰었던 순간은 없었어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 도중 갑자기 활을 멈췄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대금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였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세계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국 전통 악기 앞에서 마치 처음 음악을 접하는 아이처럼 변해버렸거든요. 그날 밤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한국 전통이 클래식의 자존심을 놀라게 한 밤이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일주일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악학을 전공하고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우리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 초청장은 정말 달랐어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거든요. 세계 클래식계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을 때 솔직히 의외였어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클래식 음악제거든요. 이곳에서 아시아 전통음악이 무대에 오르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함께 무대에 설 연주자들의 면면이었어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인 다니엘 프로이트, 베를린 피라모닉의 첼로 주자 마르티나 밀러,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연주자 제임스 워커. 이들은 모두 클래식계에서 거장이라 불리는 인물들이었죠. 페스티벌 디렉터인 헬무트 바그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헬무트 바그너가 말했습니다. 올해 페스티벌의 테마가 동서양 음악의 만남인데 한국 전통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대금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연주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우리나라 최고의 대금 연주자인 김영식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조교이시면서 동시에 국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김영식 선생님의 첫 반응은 의외였어요. 조금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은 뿌리부터 다른데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곧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 음악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이 무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세계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들 앞에서 우리 전통음악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영식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언어나 문화를 뛰어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죠. 빈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건 페스티벌 스태프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온 전통음악가들이 과연 어떤 실력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잘츠부르크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중세 도시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제 긴장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헬무트 바그너가 직접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매우 예리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그가 말했어요. 내일 사전 연주회에서 다른 연주자들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우리 음악이 세계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들 앞에서 심판받는 순간이 다가왔구나 하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모차르테움 콘서트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모차르트가 실제로 연주했던 유서 깊은 공간이에요. 홀 안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웅장함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이미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우리가 가져온 대금과 해금, 가야금이 놓여 있었죠. 서양 악기들 사이에서 우리 악기들이 참 작아 보였어요. 오전 10시쯤 연주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건 다니엘 프로이트였어요. 빈 피라모닉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답게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무대 위의 악기들을 둘러보더니 대금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 이게 한국의 플루트냐고 묻더군요. 저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악기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곧이어 마르티나 밀러와 제임스 워커도 도착했어요. 이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들이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주더군요. 김영식 선생님이 대금을 꺼내시자 연주자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집중됐어요. 선생님은 천천히 대금의 구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악기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서양의 플루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제임스 워커가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자신도 플루트 연주자이다 보니 대금의 운지법이나 음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론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이 대금을 입에 대고 첫 음을 불어내는 순간이었거든요. 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대금에서 나오는 소리는 서양 악기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으면서도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그 음색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한 것 같았어요. 다니엘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함 그 자체였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연주하신 곡은 청성곡이었어요. 조선시대 궁중음악 중 하나인데 맑고 깨끗한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우자 정말 신비로운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마르티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첼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임스도 놀라워했어요. 같은 관악기임에도 불구하고 플루트와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양 음악이 정교한 기법을 추구한다면 대금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중시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김영식 선생님께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바이올린을 연주해왔지만 이런 음악적 표현은 상상도 못해봤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태평소를 꺼내시자 또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작은 크기에 비해 굉장히 힘찬 소리를 내는 이 악기에 연주자들이 다시 한번 놀라워했습니다. 사전 리허설이 끝난 후 연주자들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예의상 관심에서 벗어나 진짜 음악적 호기심으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헬무트 바그너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 연주자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더군요. 모두들 내일 본 공연이 어떻게 될지 매우 기대한다고 했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김영식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도 오늘 연주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하시면서 내일은 정말 우리 음악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츠부르크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어요. 과연 우리 음악이 이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연 당일 오후 2시. 모차르테움 대홀은 이미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명성답게 세계 각국에서 온 클래식 애호가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김영식 선생님의 마지막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차분하셨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대금을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첫 무대는 다니엘 프로이트의 바이올린 독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1번을 연주했는데 역시 세계적인 연주자다운 완벽한 실력이었어요. 이어서 마르티나 밀러의 첼로 독주가 있었고 제임스 워커의 플루트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연주가 최고 수준이었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이 무대에 오르시자 관객석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은 무대 중앙에 앉으셨습니다. 대금을 손에 들고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천천히 입에 대셨어요.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들었던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금 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홀 안을 흘렀어요. 맑으면서도 깊고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그 음색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객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연주하신 곡은 수제천이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곡으로 임금의 덕을 하늘에 비유한 아름다운 선율이에요. 선생님의 연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지켜보던 다니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바이올린을 30년간 연주해온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음악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르티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첼로의 깊은 저음에 익숙한 그녀가 대금의 맑은 고음에 완전히 매료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탄이 가득했어요. 제임스의 반응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같은 관악기 연주자로서 대금의 연주 기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연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나 문화는 다르지만 음악이 전하는 감동은 똑같았던 거죠. 연주 중간중간 들리는 대금의 농음, 즉 떨림 소리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 기법이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동안 홀 안의 공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오직 대금 소리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에 다다랐을 때 선생님은 마지막 음을 아주 길게 뽑아내셨어요. 그 여운이 홀 안을 가득 채우면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였어요. 연주가 완전히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니엘과 마르티나, 제임스의 반응이었어요. 이들이 무대 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국 전통음악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식 선생님이 깊은 인사를 올리셨어요. 선생님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다가와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으로 마음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 만난 헬무트 바그너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 본다고 관객들이 완전히 매료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다니엘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거든요.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느냐고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오후 3시 호텔 카페에서 다니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어제 연주를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음악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고전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이건 고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음악이라고 하더군요. 서양의 클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우리 전통음악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양 음악이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중시한다면 한국 전통음악은 자연스러운 호흡과 감정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이죠. 다니엘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그는 바이올린을 30년간 연주해왔지만 어제 대금 소리를 듣고서야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워한 건 대금의 녹음 기법이었어요. 서양 음악에서도 비브라토라는 떨림 기법이 있지만 대금의 녹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녹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단순히 기교를 위한 장식이 아니라 연주자의 마음과 호흡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 방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서양 음악은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 목표지만 한국 음악은 연주자의 개성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마르티나와 제임스도 카페에 나타났어요. 어제 연주 이후로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표정도 어제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마르티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첼로를 25년간 연주해 왔는데 어제 대금 소리를 듣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소리의 깊이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첼로의 저음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지만 대금의 맑은 고음에서 오는 깊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동이라고 하더군요. 마치 물의 맑음에서 느끼는 깊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제임스의 반응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같은 관악기 연주자로서 대금의 연주 기법이 너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플루트는 정교한 운지법으로 음을 만들어내지만 대금은 호흡만으로도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낸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들에게 대금의 연주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서양의 플루트가 기계적 정확성을 추구한다면 대금은 자연스러운 호흡의 변화를 통해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말이죠. 다니엘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한국 음악에서는 실수라는 개념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서양 음악에서는 정해진 음정에서 벗어나면 실수가 되지만 한국 음악은 어떤가 하고 물었어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음악에서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고 말이죠. 기교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르티나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어제 연주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기술적 완벽함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제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음악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단순히 기법을 익히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들의 진지한 관심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이죠. 한국 음악에서 중요한 건 한이라는 감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인데 이것이 우리 음악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 한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냐고 말이죠. 서양 음악도 감정을 표현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서양 음악이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한국 음악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섞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이죠. 그래서 같은 선율 안에서도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마르티나가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거라고. 어제 연주를 듣는 동안 이상하게 눈물이 났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세 사람 모두 점점 더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런 음악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고. 혹시 가능하다면 김영식 선생님께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가 한국 전통음악을 배우고 싶어 한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도 한국 음악의 철학을 이해하고 싶다고
바이올린의 그런 감정 표현을 접목시킬 수 있다면 정말 새로운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르티나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협연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서양 음악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페에서의 대화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이들의 질문은 점점 더 깊어졌고 한국 음악에 대한 이해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를 정리했어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깊고 넓은 세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영식 선생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도 매우 놀라워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음악가라면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고, 이들이 우리 음악의 진가를 알아준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서로 다른 세계의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큰 울림 안에서 만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영식 선생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어젯밤 깊이 생각해보니 이들에게 한국 음악의 진수를 더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늘 오후에 특별한 연주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하신 건 아리랑 변주곡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민요지만 대금으로 연주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곡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 다시 모차르테움 연습실에 모였어요. 다니엘과 마르티나, 제임스는 어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김영식 선생님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대금을 꺼내시자 3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와 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의상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이 아리랑의 기본 선율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누구나 아는 그 친숙한 멜로디가 대금으로 연주되자 완전히 새로운 곡처럼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 선율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들린 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부르던 노래라고 말이죠.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리랑을 변주해서 연주하기 시작하셨어요. 같은 선율이지만 연주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희망차게, 때로는 그리움에 차서 말이죠. 마르티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노래 가사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임스도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플루트 연주자로서 대금의 운지법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술적인 것보다 음악 자체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정말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습실 안의 공기가 마치 물결치듯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대금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고, 마치 영혼과 영혼이 대화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서양 음악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깊이라고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마르티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고, 자신의 첼로로도 이런 깊이를 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김영식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술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그것이 소리로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한 번씩 직접 대금을 불어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물론 소리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악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임스가 가장 먼저 나섰어요. 역시 관악기 연주자라 그런지 어느 정도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음색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다니엘과 마르티나도 차례로 시도해봤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났지만 몇 번 시도하다 보니 어렴풋하게나마 음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의 표정이었어요. 대금을 직접 불어보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처럼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바이올린은 활로 현을 그어서 소리를 내지만 대금은 자신의 호흡이 직접 소리가 된다고, 이게 얼마나 직접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마르티나도 감탄했어요. 첼로도 현악기라 몸의 진동을 느낄 수 있지만 대금은 연주자의 호흡과 감정이 곧바로 소리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솔직한 악기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임스는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플루트도 호흡으로 연주하지만 키를 눌러서 음을 조절한다면 대금은 손가락의 미묘한 움직임과 호흡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연습이 끝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김영식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과 이해력이 정말 놀랍다고, 음악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한국 음악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문가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이번 경험이 자신의 음악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바이올린 연주에도 한국 음악의 철학을 접목시켜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르티나는 더 나아가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전통음악을 배워보고 싶다고, 그래서 동서양 음악의 협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고 하더군요. 제임스도 동참했어요. 자신도 대금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플루트와 대금의 듀엣곡을 만들어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김영식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도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깊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진정성 있는 관심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츠부르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언어와 문화의 벽을 이렇게 쉽게 허물어버릴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과 마르티나 제임스가 함께 나타나서 우리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다니엘이 대표로 말했어요. 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녁 페스티벌 폐막 공연에서 즉흥 협연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즉흥 협연이라니, 그것도 세계 최고 권위의 페스티벌 무대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르티나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자신들이 연주할 예정이던 브람스의 피아노 3중주 중간에 대금 독주 부분을 넣어보자고 했습니다. 동서양 음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어보자고 하더군요. 제임스도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신의 플루트와 대금이 대화하는 듯한 부분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같은 관악기지만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두 악기의 만남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김영식 선생님은 처음에 조금 망설이셨어요. 즉흥 연주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욱이 서양 음악과의 협연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다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모차르테움 연습실에서 4명의 연주자가 함께 앉아 어떻게 협연할지 의논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브람스 피아노 3중주 1번의 멜로디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보였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김영식 선생님이 그 선율을 듣고 즉석에서 대금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브람스의 선율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적 선율이었지만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마르티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거라고,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임스도 플루트를 꺼내서 합류했어요.
브람스의 선율과 대금의 선율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점점 하나의 음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시간 동안의 연습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악기가 하나의 큰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김영식 선생님이 아리랑 선율을 연주하시는 부분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선율을 바이올린으로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바이올린의 정교한 음정과 대금의 자유로운 녹음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나의 첼로가 저음에서 받쳐주고 제임스의 플루트가 고음에서 장식을 더하자 정말 환상적인 하모니가 만들어졌어요. 점심시간에도 연습은 계속됐어요. 4사람 모두 완전히 몰입해 있었거든요. 특히 서양 연주자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30년간 바이올린을 연주해왔지만 이런 자유로움은 처음 느껴본다고 하더군요. 정해진 악보에서 벗어나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이렇게 짜릿한 일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마르티나도 비슷한 감상을 털어놓았어요. 클래식 연주자로서 항상 정확성을 추구해왔는데 오늘은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대금과 플루트가 대화할 때 마치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 같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쯤 헬무트 바그너가 연습실에 찾아왔어요. 오늘 저녁 공연에 대한 최종 점검차 온 거였는데 연습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놀라워했습니다. 헬무트가 말했어요. 이런 협연은 처음 본다고 동서양 음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가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 공연이 성공적이면 내년에 정식으로 동서양 음악 협연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저녁 7시 드디어 공연 시간이 다가왔어요. 무대 뒤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데 네 연주자 모두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음악으로 진정한 소통을 보여드리자고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선사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우리 모두의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됐어요. 관객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했어요. 오후 8시 정각, 모차르테움 대올의 무대 위에 4명의 연주자가 섰습니다. 관객석에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헬무트 바그너가 무대에 올라 특별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라고 즉흥 협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즉흥 협연이라는 말에 궁금증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과연 어떤 무대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다니엘이 먼저 바이올린을 들어올렸어요. 브람스 피아노 3중주 1번의 첫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어서 마르티나의 첼로가 합류했어요. 깊고 풍부한 저음이 바이올린의 선율을 받쳐주면서 더욱 풍성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제임스의 플루트도 가세했어요. 맑고 경쾌한 고음이 전체적인 하모니를 완성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클래식 연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김영식 선생님의 대금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서양 음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금 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브람스의 정교한 선율과는 대조적인 자유로운 흐름이었지만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았는데 그 신선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의 바이올린이 대금 선율에 화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자신감 있게 대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서양의 바이올린이 한국의 대금과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두 문화가 만나 소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르티나의 첼로도 합류했어요. 대금의 자유로운 선율과 바이올린의 정교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임스의 플루트는 더욱 흥미로운 역할을 했어요. 대금과 같은 관악기이지만 완전히 다른 음색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이 아리랑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그 선율을 바이올린으로 따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아리랑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이라는 곡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마르티나의 첼로가 아리랑 선율을 저음으로 받쳐주자 더욱 웅장한 느낌이 되었어요. 서양 악기로 연주되는 한국 민요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임스의 플루트가 고음 부분을 장식하면서 전체적인 조화가 완성됐어요. 내 악기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음악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이 대금으로 즉흥 변주를 시작하시자 다른 연주자들도 따라했어요. 각자의 악기로 아리랑을 자유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아리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이죠.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오래전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리랑 선율을 듣자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난 모양이었습니다. 곧 다른 관객들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사는 모르지만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받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 네 연주자들은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 있었어요. 다니엘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마르티나는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어요. 클래식 연주자로서 항상 악보를 보며 연주해왔는데 오늘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플루트 연주자로서 정확한 운지법에 익숙했는데 대금과의 협연을 통해 새로운 표현 방식을 배우고 있었어요. 김영식 선생님은 여유롭게 다른 연주자들을 이끌고 계셨어요. 마치 훌륭한 지휘자처럼 내 악기의 조화를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된 것 같았어요. 무대 위의 음악과 관객들의 반응이 합쳐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식 선생님이 정선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하셨어요. 강원도 지방의 토속적인 정서가 담긴 곡이었는데 대금으로 연주되니 더욱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애절함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양 음악의 기법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지만 점점 그 느낌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언어나 문화는 달라도 음악이 전하는 감정은 똑같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 네 악기가 하나로 합쳐져 웅장한 피날레를 만들어냈어요. 대금의 맑은 소리, 바이올린의 정교함, 첼로의 깊이, 플루트의 경쾌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관객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 이어졌는데 그 열정적인 반응에 무대 위의 연주자들도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헬무트 바그너가 무대에 올라와 말했어요. 오늘 밤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역사상 가장 특별한 밤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진정한 음악의 힘을 보여준 무대였다고 했습니다. 관객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와 연주자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특히 김영식 선생님께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젊은 음악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늘 연주를 듣고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자신도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이든 작곡가 한 분은 김영식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들은 음악이 자신의 다음 작품에 큰 영감을 줄 것 같다고 동서양 음악의 융합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마르티나 제임스의 표정에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이들에게도 오늘 무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양 음악이 진정으로 만난 순간, 문화의 벽을 넘어선 감동의 순간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영식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확인한 날이라고, 국경이나 언어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꿈같은 일주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화 교류 행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유럽 각국의 언론인들이 몰려와 있었거든요. 어젯밤 공연의 소식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 일간지인 디프레세 기자가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어젯밤 공연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역사상 이런 반응은 처음 본다고, 관객들이 공연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기자도 와 있었어요. 독일 클래식계에서 매우 권위 있는 신문인데 이들도 어젯밤 공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르 피가로 신문 기자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국 전통음악이 유럽 클래식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은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음악에는 원래 국경이 없다고, 진정한 감정은 어떤 언어로 표현되든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 기자는 더 흥미로운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이번 협연이 향후 동서양 음악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물었거든요.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자신에게는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앞으로 바이올린 연주에 한국 음악의 철학을 접목시켜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르티나도 비슷한 소감을 밝혔어요. 클래식 연주자로서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연주해왔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어요. 내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대금을 정식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그래서 플루트와 대금의 협연곡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헬무트 바그너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어젯밤 공연에 대한 각종 반응들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헬무트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어젯밤 공연 영상이 이미 수십만 번 재생되고 있었고 댓글들도 대부분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한 독일 음악 교수가 쓴 건데 이런 협연은 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 같다고 평가했더군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어요. 내년에 밀라노에서 비슷한 공연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오페라단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동서양 음악 협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미국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정식으로 협연 제안을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헬무트가 말했어요. 이런 반응은 페스티벌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 공영방송연합에서 어젯밤 공연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거예요. 독일의 도이체 벨레 방송국에서도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BBC 클래식 FM에서는 라디오 생방송 출연을 제안했어요.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어젯밤의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호텔 앞에는 어젯밤 공연을 본 사람들이 몰려와 김영식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젯밤 공연을 보고 자신이 왜 음악을 하는지 다시 깨달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나이든 음악 애호가 한 분은 김영식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50년간 클래식 공연을 봐왔지만 어젯밤만큼 감동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잘츠부르크 시장이 직접 호텔을 방문한 거예요. 시장이 말했어요. 어젯밤 공연이 잘츠부르크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시를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내년부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정식으로 동서양 음악 협연 섹션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거였어요. 헬무트 바그너도 적극 찬성했어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은 겸손하게 답변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이런 큰 일은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관련 기관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경험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거라고 한국 음악을 통해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마르티나와 제임스도 비슷한 소감을 밝혔어요. 모두들 한국을 꼭 방문해서 전통음악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유럽 각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한국 전통이 클래식의 자존심을 놀라게 한 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언론이 어젯밤 공연을 극찬하고 있었고 한국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동양의 신비로운 선율이 서양 클래식의 정교함과 만나 전례 없는 감동을 창조했다고 말이죠. 프랑스 언론도 비슷했어요. 한국 대금의 깊이 있는 음색이 유럽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이번 협연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음악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더군요. 이탈리아 언론은 감성적으로 접근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으로 통하는 마음, 진정한 예술의 힘을 확인한 밤이라고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김영식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문화 간 이해의 다리가 되었다는 게 가장 의미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다니엘과 마르티나, 제임스는 모두 약속했어요.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서 다시 만나자고, 그때는 더 준비된 모습으로 협연하자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구나. 음악이 정말 국경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한국에 도착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동은 여전히 생생해요. 그리고 정말로 약속했던 대로 다니엘과 마르티나, 제임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동서양 음악 협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날 잘츠부르크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뿌듯한 건 한국 전통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알아보고 감탄해 준 거니까 말이죠.